카투샤 B-13. 그들이 이름을 숨겨야만 했던 무기. 1941년 여름, 소비에트 병사들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전장에서는 공식 명칭도 쓰이지 않았고 트럭에 별명이 적혀있지도 않았으며 일반 부대에는 설명서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군대에게 그것은 그저 근위대 박격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처음 들은 독일군에게 그것은 훨씬 더 끔찍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1941년 7월 14일, 오르샤 근처에서 단 하나의 소비에트 포대가 7대의 B-13 로켓 발사기를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로켓은 허공을 가르며 비명을 질렀고 거의 동시에 떨어져 단 몇 초 만에 독일군 집결지 전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기존의 야포와 달리 카투샤는 점진적인 포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표준형 BM-13 발사기에는 16발의 로켓이 장착되었습니다. 일제 사격을 가하면 이 모든 로켓이 10초도 채 안 되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럭들은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독일 포병대가 반격 좌표를 계산할 때쯤이면 발사기들은 이미 수킬로미터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로켓 자체는 포병대의 기준으로는 부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위력은 바로 광범위한 초토화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축구장 몇 개 넓이의 지역을 고성능 폭격과 파편으로 뒤덮을 수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훗날 그 충격이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압도적이며 심리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심리적 효과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독일군은 카투샤의 타격이 곧 소비에트의 공격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더 끔찍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병이 진격하기도 전에 적의 방어진지들은 버려졌습니다. 스탈린은 이 무기의 가치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카투샤 부대는 특별 통제하에 놓였고 종종 엔카베데 부대의 호의를 받았으며 포획될 위기에 처하면 발사기를 즉각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941년 8월 무렵에는 온전한 근위 박격포 연대들이 창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만약 카투샤가 1941년 초에 대량으로 생산되어 배치되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독일군의 작전 속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독일군의 진격을 완전히 멈추기보다는 그 기세를 꺾을 정도로만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발상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며 적이 반격하기 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페테압의 2.5, 대1.5, 전장을 호령하던 전차를 단순한 표적으로 전락시킨 폭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차 교리는 단 하나의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갑의 두께가 곧 생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전제는 흔들림 없이 유효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전차 무기는 장갑이 가장 두꺼운 차량의 정면이나 측면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차의 지붕, 즉 상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소비에트의 페테압의 2.5 대1.5 폭탄은 바로 그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 1943년에 도입된 페테압에는 무게가 불과 몇 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형작약 대전차 폭탄이었습니다. 폭탄 하나만 놓고 보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류신이 지상공격기에서 투하되는 페테압에는 개별적으로 조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엄청난 쇳덩어리 무리를 지어 쏟아졌습니다. 일류신이 한 대가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수백 개의 페테압의 소형 폭탄을 흩뿌릴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폭탄은 약 60에서 7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호 전차, 판터, 심지어 무적이라 불리던 티거 전차의 얇은 상단 장갑을 뚫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밀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계학적인 확신이었습니다. 독일 전차병들은 이제 생존이 장갑의 품질이 아니라 운에 달려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밀집된 기갑편대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전차들은 방어력이 가장 취약한 위쪽으로부터 동시에 타격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전술의 변화를 강제했습니다. 독일군은 진영을 넓게 분산시켰고 진격 속도를 늦췄으며 위장과 이동 규율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기갑전의 핵심인 속도와 충격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페테압의 진정한 위력은 그 등장 시기에 있었습니다. 붉은 군대가 필사적인 방어전에서 대규모 공세 작전으로 전환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쿠르스크 전투와 같은 전장에서 페테압에는 새로운 항공기나 복잡한 조준 시스템 없이도 소비에트 항공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페테아베가 1년만 더 일찍 대량 생산되었다면
1942년 독일군의 기갑 돌파는 완전히 다른 전장 상황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 무기는 소비에트의 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정확히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갑부대가 더 이상의 새로운 취약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데 더 크고 웅장한 무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잊고 있던 단 하나의 무방비 상태인 곳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텔레탱크와 T-26, 전차 안에 승무원이 없었을 때 드론이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로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무인 전쟁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소비에트 기술자들은 내부에 승무원 없이 전투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원격 조종 전차인 텔레탱크를 도입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TT-26은 표준형 T-26 경전차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는 두 번째 전차의 무선 신호로 조종되었습니다. 조종 명령을 통해 전차의 방향을 전환하고 정지시키고 가속하며 무기나 폭약을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발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텔레탱크는 지뢰밭으로 돌진하거나 요새화된 진지를 돌파하고 화염방사기 공격을 가하거나 적 방어선 아래에서 대형 폭약을 터뜨리는 등 가장 위험한 임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차가 파괴되더라도 승무원의 끔찍한 희생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실에서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텔레탱크는 핀란드와의 겨울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소비에트의 교리는 이들을 소모적인 돌파용 도구로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현실은 이 기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당시의 무선 조종 시스템은 너무나도 취약했습니다. 지형, 건물, 연기, 그리고 적의 방해 전파는 쉽게 신호를 끊어놓았습니다. 한번 연결이 끊기면 텔레탱크는 통제 불능의 강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때로는 무장한 채로 폭주했고 때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독일군은 곧 무인 전차보다 이를 조종하는 지휘 전차를 표적으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휘 차량을 파괴하면 텔레탱크는 그 즉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개념은 시대를 한참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현대전자공학이 이를 온전히 실현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로봇 돌격 차량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만약 무선 통신의 신뢰성, 신호 보안, 그리고 조정 능력이 조금만 더 발전했더라면 텔레탱크는 전쟁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돌격 임무의 판도를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당시의 기술로는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었던 미래를 잠시 엿본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아이디어는 완벽히 옳았지만 타이밍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BI-1, 로켓 요격기, 전쟁이 감당하기엔 너무 빨랐던 전투기. 1942년, 소비에트 방공망은 잔혹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투기들은 적의 폭격기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자들은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프로펠러의 한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BI-1은 로켓을 동력으로 하는 요격기였습니다. 피스톤 엔진 항공기와 달리 BI-1은 액체 연료 로켓 추진력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1942년 5월 15일 이 전투기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가속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일 만큼 강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존의 어떤 전투기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로 상승하여 순식간에 요격 고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 개념은 완벽했습니다. BI-1은 긴급 출격하여 폭격기를 격추하고 적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기지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항공기는 기술을 너무 빨리,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때 따르는 인간의 처절한 희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로켓 연료는 단 몇 분 만에 바닥났습니다. 조종사들에게 엔진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 동력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그 후 BI-1은 날개 달린 글라이더가 되어버렸고 종종 엄청난 속도로 저공 비행을 해야 했기에 단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심각한 안정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고속에서는 조종면을 통제할 수 없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943년 동력 급강하 중 공기 역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는 그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히 조종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 조종사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BI-1 항공기는 단 9대만 제작되었습니다. 1945년까지 테스트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결코 실전에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긴 의미는 심오했습니다. BI-1은 로켓 요격기라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성숙하기 수년 전에
이미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조종사가 그 끔찍한 과정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속도와 상승 성능이 방공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연료 기술, 조종 시스템, 그리고 조종사 훈련이 조금만 더 빠르게 발전했다면 BI-1은 소비에트 도시 상공의 요격 전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것은 전시 혁신의 뼈아픈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무기는 전장이 준비되기도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는 인간이 채 감당할 준비도 되기 전에 나타납니다. 그나이스의 항공 레이더. 적이 나를 보기 전에 먼저 적을 본다. 제2차 세계대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공중전은 아주 단순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적을 볼 수 없다면 싸울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짙은, 구름, 그리고 악천후는 자연이 주는 완벽한 보호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트의 그나이스-2 레이더는 이 자연의 이점을 조용히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에 도입된 그나이스, 이는 실전에 투입된 소비에트 최초의 항공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페2, 페3, 그리고 훗날 A-20과 같은 항공기에 장착되어 조종사들이 어둠과 시야가 전혀 닿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적기를 탐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평소라면 요격기들의 발을 묶거나 눈을 멀게 했을 바로 그 지독한 조건 속에서 말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의 기준으로는 매우 투박했습니다. 안테나는 공기 저항을 늘렸고 디스플레이는 원시적이었으며 탐지거리도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 킬로미터 앞선 경고만으로도 전장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비에트 야간 전투기들은 맹목적으로 캄캄한 허공을 헤매는 대신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정밀하게 유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 위력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말 그나이스-2가 장착된 항공기들은 야간에 작전을 수행하는 독일 폭격기들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어둠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230대가 넘는 그나이스-2 레이더가 생산되었는데 이는 당시 소비에트 산업이 겪고 있던 극심한 전시 압박을 생각하면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방공망을 바꿀 만한 대규모 생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나이스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이 암시하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반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종사들은 교전을 위해 더 이상 적을 두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정보였습니다. 항공 레이더가 조금만 더 일찍, 더 많이 배치되었더라면 소비에트의 도시와 보급로를 노리던 독일군의 야간 폭격 작전은 훨씬 더 끔찍한 지옥을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나이스-2는 전쟁 후 하늘을 지배하게 될 새로운 전투 방식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공중전에서 먼저 보는 자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실험적인 야간 투시 장비들, 제2차 세계대전 중 대부분의 군대에게 어둠이 더 이상 완벽한 보호막이 되지 못했을 때조차도 밤은 여전히 자연이 내어준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모든 기동은 느려졌고 공격은 멈췄으며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적에게서 이 이점마저 빼앗을 방법을 조용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초반 소비에트 기술자들은 전차와 보병을 위해 설계된 적외선 및 빛 증폭 장치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기 야간 투시 시스템은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부피가 큰 전원 공급 장치와 외부 적외선 조명기가 필요했고 극히 세심한 조작이 요구되었지만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이 장치 덕분에 승무원들은 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짧은 거리 내에 있는 지형지물과 움직이는 표적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둠이 시야,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시야를 의미했고 이는 치열한 전투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실용적인 거리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적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간, 이동, 매복, 그리고 완벽히 조율된 진격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야간에 은밀히 움직일 수 있는 부대는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동할 수 있는 수시간의 귀중한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복잡성이었습니다. 장비는 무겁고 충격에 약했으며 열악한 야전 상황에서 유지 보수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막대한 전력 소모로 인해 작동 시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적외선 조명기는 적이 비슷한 탐지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오히려 아군의 위치를 사방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시스템들은 전쟁 중에 대규모로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테스트를 거치고 개선된 후 조용히 창고에 보관되는 실험적인 도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비록 투박한 야간 투시경이었지만 그것은 시간의 균형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야간에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적의 방어가 가장 취약할 때 기습할 수 있었고 적이 두려움 속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대를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비에트의 야간 투시 기술이 조금 더 빨리 완성되어 대량으로 생산되었다면 동부전선의 야간 작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입니다. 붉은 군대는 더 이상 새벽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 전쟁의 쉼표였던 어둠은 이미 그렇게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T-44, 싸우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한 전차. 1943년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구국의 전차라 불리던 T-34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무장도 훌륭했으며 엄청난 수로 생산되었지만 내부 구조의 한계, 승무원의 극심한 피로도,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해답은 점진적인 개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차가 바로 T-44였습니다. 1943년에 설계되어 1944년 11월에 정식 도입된 T-44는 단순한 진화가 아닌 근본적인 재설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엔진을 가로로 배치하여 차체 길이를 극적으로 줄였고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전면 장갑을 훨씬 두껍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내부 공간이 넓어졌으며 전차의 실루엣은 더 낮아져 적이 조준하기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서류상으로 T-44는 초기 소비에트 중형 전차들을 괴롭혔던 거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장갑 방어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서스펜션은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의 설계 구조는 훗날 소비에트 전차 설계에 완벽한 템플릿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전장은 끝내 이 전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T-44가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붉은 군대는 이미 전쟁의 최종 공세에 깊숙이 들어가 베를린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검증된 T-34-85에서 새로운 설계로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붉은 군대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보급, 예비 부품, 그리고 승무원 훈련의 모든 면에서 모험적인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지속성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T-44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전선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것은 생산되고 테스트되었으나 뒤로 묵묵히 물러나 있었고 그 사이 피투성이가 된 구형 전차들이 베를린까지 전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역설은 결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T-44가 외면받은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총력전의 한가운데서 도입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혼란을 초래할 만큼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T-44가 1년만 일찍 대량 생산에 들어갔더라면 소비에트 기갑부대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적들을 한 세대 앞서는 전차를 실전에 투입해 유럽을 전율케 했을 것입니다. 대신 이 설계는 전시의 긴급함과 전후의 압도적인 지배력 사이의 틈을 조용히 메우는 단단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적의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올 미래의 군사력을 증명하는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IS-3, 단 한 발의 포탄도 쏘지 않고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전차. 194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은 소비에트 전차 한 대가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굳이 피 흘리며 전투를 치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승전 퍼레이드를 굴러가는 IS-3 중전차는 서방의 관찰자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꺾인 세기형 전면 장갑은 날아오는 포탄을 몸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력을 그대로 튕겨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낮고 납작한 포탑은 적의 표적이 될 면적을 극단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길가에서 이를 숨죽여 지켜보던 군사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신형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경고였습니다. IS-3은 동부 전선에서의 잔혹한 전차전에서 얻은 핏빛 교훈을 바탕으로 1944년 말에 개발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평면 장갑은 더 이상 승무원의 목숨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생존은 장갑의 두께만큼이나 완벽한 기하학적인 구조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력한 122mm 주포로 무장하고 두꺼운 경사 장갑으로 겹겹이 보호받는 IS-3은 기갑전의 새로운 철학을 대변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전차는 적의 맹렬한 공격을 가볍게 흡수하면서 파괴적인 화력을 퍼부어 방어선 돌파를 이끌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타이밍이 이 전차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생산이 너무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IS-3은 독일이 항복하기 전 피 끓는 전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종전 무렵 극소수만이 공장을 나섰고 유럽에서 실전에 투입된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 괴물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참혹한 전장이 아니라 화려한 승전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등장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방의 군대들은 공포에 질려 즉각 자신들의 대전차 무기와 기갑 교리를 전면 재평가했습니다. 만약 IS-3이 몇 달만 일찍 전장에 나타났더라면 기존의 수많은 전차포들은 이 전차의 전면 장갑에 흠집조차 내지 못해 절망적인 사투를 벌여야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탄약, 새로운 구경의 주포,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차 설계가 순식간에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IS-3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총성이 울린 직후에 도착했지만 다음 전쟁이 어떤 끔찍한 모습일지 그 상상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무기의 압도적인 위력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는 전투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AS-44, 군대가 준비되기도 전에 너무 일찍 도착한 소총, 제2차 동부서 한보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 소비에트 보병 교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볼트 액션 소총은 우수한 사거리와 정확도를 제공했고 기관단총은 근거리에서 적을 찢어밟기는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붉은 군대에게 절실히 부족했던 것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AS-44는 바로 그 뼈아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44년 천재적인 설계자 알렉세이 수다예프가 개발한 AS-44는 중간 탄약통을 기반으로 제작된 혁신적인 초기 돌격 소총이었습니다. 근거리에서는 통제 가능한 자동 사격으로 적을 제압하면서도 기관단총의 짧은 사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치명적인 위력을 유지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것은 보병 전투의 미래를 완벽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전 테스트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이 소총은 분대급 전투에서 적을 압도하는 인상적인 화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장전 15kg이 훌쩍 넘는 무거운 무게로 인해 지속적인 자동 사격 시 병사들이 통제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기술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계를 다듬고 무게를 깎아내며 전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수다예프가 1946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AS-44를 밀어붙이던 강력한 추진력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소총은 끝내 대량 생산의 빛을 보지 못했고 붉은 군대는 원래 쥐고 있던 낡은 무기들로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만약 AS-44가 단 1년만 일찍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더라면 소비에트 보병부대는 완전히 다른 화력의 우위를 쥔 채 최종전에 돌입해 적들을 쓸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분대 전술은 단순한 물량 기반의 무식한 제압에서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현대적인 교전으로 진화했을 것입니다. 대신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어두운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영원히 잊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 나올 날이 미뤄졌을 뿐입니다. AS-44가 남긴 핏빛 교훈은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다듬어지고 가벼우며 완벽하게 단순해진 형태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총의 거대한 영향력은 결코 좁은 사격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AS-44는 단 한 명의 적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온 세계에서는 전장의 거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뻔했던 더 많은 숨겨진 무기들과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아래에는 아직 파헤치지 않은 더 엄청난 진실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